네, 저희 2부 오늘 시황 남자, 수요일의 남자 그분이 오셨고요. 저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지 일주일 만에 뵙는데 보고 싶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속보를 전하고 가겠습니다. 네, 속보 가시죠. ADP 민간 고용지표가 하필이면 예상치 20만 건 대비해서 20만 8천 건이 나와주면서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럼 또 어떤 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또 금리 긴축 얘기 인상에 대한 나오죠. 가능성이 좀 커진 게 아닌가. 이런 거 왜 잘 나오는 겁니까? 솔직히 이것도 이제 그건 못 나올 때 했는데 고용이 타이트하다는 표현이 또 거의 나오겠네요. 고용이 정말 타이트합니다. 잘 나와요 계속.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수요일의 남자 진짜영님 오늘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보셨습니까 혹시? 예. 앞서서,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실물로 뵌 적은 처음인데요. 예. 미인이시네요. 아 미인입니까? 예. 저희는 미남 미녀가 아니면 채용을 안 시킵니다. 네. 약간 얼굴을 위주로 하는. 농담이고요. 예. 자,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고용지표가 문제인데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 제가 이런 거 들어보는 건데 이 고용지표가 못 나와야지 금리 인사 기조가 좀 약화될 텐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사실 시장의 재미있는 점이 그런 점인데요. 네. 시장이 그때그때 원하는 호재가 다릅니다. 언제는 고용이 좋은 게 일반적으로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초점이 금리에 맞춰져 있거든요. 어떻게든 금리를 낮춰야 되는 지금 올라가 있는 물가지수 그리고 국채금리 이런 것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약간의 침체가 필요한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침체가 보니까 필요하죠.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당위성이 되는 거니까 당장의 시장에는 좋을 거는 없겠죠. 그럼 그러나 일단 장기적으로는 저는 나쁜 것은 아니다. 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좋은 건데 혹시 금리를 진짜 더 많이 올릴까봐 걱정스러운 건데 그렇게까지 올리진 않겠죠, 그래도?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여전히 예. 6대4 정도로 75bp에 조금 더 무게를 놔둔 예. 상황인데 예. 문제는 지금 50bp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기 시작했다는 예, 예,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5대5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5대5? 않겠냐. 결국은 뭐 다음 주에 나올 CPI가 키가 되겠지만은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일단은 균형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정리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틀간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하게 기분 좋게 그러니까요. 반등을 했고요. 예. 어제는 특히 3대 지수 모두 3%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는데요. 뭐 국채 금리가 강하게 하락한 부분, 그리고 영국 파운드 부분이 반등한 부분, 호주 중앙은행이 25bp 인상을 단행하면서 조금 컨센서스보다 낮게 인상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S&P 500이 이틀간 5.5%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6월 저점이 1,500포인트였고 200주봉이 11,000선인데 두 개를 모두 다 방어를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지했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살린 하루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아직은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락 추세 속의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시장이 좀 지지들이 나오는 건지 그런 질문 요즘 영업점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지금이 과연 저점이냐? 그렇죠. 지금 이제 살 때냐? 반등이 나올 것이냐? 뭐 살 때냐 팔 때냐를 떠나서 우선 지금이 저점을 형성한 것이냐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추세 전환이 완벽히 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선 이번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국채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꺾였다는 부분. 미국 10년물 금리가 4%까지 육박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뭐 0.3% 정도 하락하면서 어제 기준으로 3.62%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잠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 10년물 국채 차트 보시면은 저게 9월 말에 보시면은 정확히는 이제 3.96%인데 거의 4%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부분이 시장에 상승하고 그대로 이제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달러 인덱스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한 부분,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이 이제 25bp 인상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안도감이 형성했다는 부분, 국채 금리가 일단은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안도감이 시장에 퍼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S&P 500 이제 차트인데 맨 아래쪽에 있는 파란 선이 저게 이제 200
주봉 200일선입니다. 그러니까 200선이죠, 주봉. 예. 저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저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 그렇다면은 이 저추세가 완전히 정말로 이제 침체로 가진 않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다음 차트 보시면은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사실은 살짝 깼었습니다. 살짝 깼지만 바로 회복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단순히 차트만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같은 시장 국면에서는 차트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급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 특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 선을 지켰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낙폭도 어쨌든 상당히 과했기 때문에 강한 이제 매수세,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은 추가로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채 금리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더 이상 다시 올라가지 않고 그 부분이 이제 고점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0년물이 지난번 이제 4%를 고점으로 등락이 있을지언정 만약에 안정된 추세로 3%대에서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결국 CPI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귀결이 CPI로 돌아오는 거고요. 연준이 목표 금리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 4.5% 내년까지죠. 이 부분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CPI가 하락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채권 금리가 고점이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내년 목표가 4.5%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CPI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10월 13일이죠. 9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 저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시장에서 예,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은 이 결과값에 이제 달려 있고요. 만약에 이 수치가 지금 예상은 컨센서스는 약 8.1%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8.3이었기 때문에 한 0.2% 정도 인하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잘 나온다면 조금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지난번처럼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다시 한번 주가는 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되면은 다시 이번에 중요한 지지선을 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CPI가 다시 한번 중요한 위치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원유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지난번 같은 경우는 원유는 이제 꺾였음에도 이제 우리가 스티키 지수라고 하는 임대료라든지 음식료 부분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예상보다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도 다시 이제 반등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볼만한 사항은 아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 13일이면 좀 내려갈까요, CPI가?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는 이제 뭐 8.1이니까 예. 이제 8월 8.3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춰서 보는 건 사실인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부분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확인한 것처럼 이 임대료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지수가 예. 쉽게 단기간에 이제 등락이 있거나 하는 지수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조금 짧은 관점에서 이제 매수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여기가 이제 너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이제 매수라든지 배팅을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간 뭐 지표가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되게 잘 나와요. 진짜 세게 나와갖고 문제가 되는데 좀 약해지기를 한번 기원해 보고요. 우리 또 저기 죄송하지만 전쟁에 또 싫어하실 것 같아갖고 요즘에 러시아 핵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핵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어제 오늘 조금 이게 화제가 상당히 맞습니다.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체크를 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냥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뭐 전술핵 얘기 나오고 있는데 투입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초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전면전 가능성 자체는 낮게 봤는데 일어났죠 이제. 예, 일어났기 때문에 뭐 독재 국가의 특성상 이게 우리가 예측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의 약간 답답한 교착 상태에 빠진 이제 국면을 분위기를 한 방에 전환할 수 있는 카드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히 버릴 수는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싫지만은 충분히 그쪽에서는 쥐고 있을 만한 카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이제 핵무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핵을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ICBM, 소위 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발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잠수함, 흔히 핵잠수함이라고 말하는 바다에서, 물에서 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폭격기, 전략 폭격기에서 직접 투하하는 방식. 과거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같은 경우가 이 3번째 경우에 해당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은 이른바 소위 말하는 전략핵을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전술핵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소형이기 때문에 방법이 더 다양합니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이제 지대지 미사일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폭격기가 아닌 조금 더 작은 전투기를 통해서 폭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핵무기라는 건 전략핵을 말하는 거죠. 크게 2가지인데 네. 이제 전략핵이냐 전술핵이냐. 사실은 이제 전술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조금 더 작은 목표를 포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전술핵이고 전략핵이라는 부분은 어떤 작은 소도시 하나를 아예 없앨 수 있는 규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공멸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열애로 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전술핵 같은 경우는 특정 상대의 이제 부대라든지 전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열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부담이 조금 덜한 거죠. 전략핵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진현 선생님이 또 그 밀리터리 덕후시고 그 군사 무기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전술핵 같은 경우는 최근 전쟁에서 활용된 케이스들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최근에 없었던 거죠? 없습니다. 네. 예, 없지만은 굉장히 많죠. 수량이. 러시아만 하더라도 수천 개에 달하는 전략핵과 전술핵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가장 전 세계에서 그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고요. 2위가 이제 미국. 아, 미국이 3위가 중국, 프랑스 이런 순위고 네. 이제 뭐 북한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전술핵을 쓰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돼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자체는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뭐 싫은 가정이지만 만약에 핵을 진짜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 가정을 한다면은 전술핵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전략핵을 사용은 안 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멸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도시라든지 민간 거주지 같이 이제 부담이 있는 곳이 아닌 말 그대로 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미국 혹은 나토의 참전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결국 생기는 거고 거기까지는 좌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이른바 소위 우리가 말하는 3차 대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전술핵 가능성이 아직은 미지수고 활용 가능성이 또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뭐 나토라든지 미국이 참전을 할지도 미지수지만은 하지만 그 단계가 된다면 저는 참전 가능성이 결국 높지 않겠느냐. 더 이상 방관하기는 뭐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본인들의 이제 자위권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시장은 장기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제 과거의 전쟁 시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차트를 제가 하나 차트요? 준비를 했는데 그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 주가인데요. 이게 차트 왼쪽 부분에 막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인데 저때 당시에는 미국 다우지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었습니다. 사실 저때 잠깐 빠졌다 올라왔을 때도 그때 폴란드가 함락되고 독일이 프랑스까지 함락됐을 때인데 사실 저때까지만 해도 약간 강 건너 불구경 상황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다우지수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빠진 게 언제냐? 진짜로 전쟁이 이제 확전된다. 저기 크게 빠지기 시작한 게 41년 3분기 이후부터인데요. 네. 저 때가 독소 전쟁. 그러니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부터 아 이게 정말로 전쟁이 확전되고 우리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겠구나. 이렇게 우려가 번지면서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시작했고요. 중간에 펄하벌 진주만 폭격이 있었죠. 그리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저 코레도 이제 전투라든지 진주의 해전 저런 과정에서 일본에게 연패를 했었습니다. 미국 함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의 패전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맨 아래쪽에서 발발된 게 미드웨이 해전. 저기서 미국이 이제 대성을 거두면서 이기죠, 예. 전쟁에서 승기가 보이자마자 주가는 급등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이제 계속 악화가 되고 패착이 보일 때는 주가는 계속 급락을 했었고 전쟁이 이제 다 끝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 이겼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될 때부터 주가는 급등을 시작한 거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저 42년 1분기에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이제 패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독일 유럽에서도 이제 독일이 확연히 밀리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을 했고요. 차트에 나오진 않지만은 45년에 완전히 이제 독일, 일본이 항복을 하고 흥전국, 패전국이 나뉜 다음에 미국 주가는 거기서 50% 이상 또다시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전국과 패전국의 주가가 명확하게 엇갈렸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그 당시 독일과 일본의 주가는 어땠느냐? 거의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사실상 주식 시장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 일본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독일과 일본의 주시장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도쿄 증시는 거의 뭐 완전히 패장하다시피 했었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1차 대전이라든지 2차 대전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19세기, 18세기에서도 유럽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존재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고 단지 이제 전쟁의 이제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뚜렷하게 나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만약에 지금 러시아 전쟁이 확전이 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주시장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참전국가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난다. 승전국과 패전국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갈린다에 따라서 그 주가는 향방이 극명하게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투자가 필요하시다면은 이 부분은 과거의 경험을 사례로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시장 돈에는 이제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몇만 명 죽고 몇십만 명 죽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거든요. 냉정하고 오직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 부분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부분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가 결국은 승리자냐 수혜를 얻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 5년 10년은 앞으로는 이게 크고 작더라도 계속해서 저는 국지전 형태로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날 걸 가능성이 크다. 그거는 이제 인류 전체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수십 년간이 이례적으로 조금 평화로웠던 시대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이제 한 부분에 이러한 전쟁이라는 부분을 디폴트 값으로 놔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은 정말 빨리 이제 멈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때 지금 방산주를 매입하는 건 어떻을까요? 조금 있다가 저희 이제 당사 서병수 네. 연구위원님도 아마 뭐 그쪽 전문가시긴 하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제 방산주는 글로벌 1등국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력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높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시대 트렌드가 지금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고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매출 자체가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심지어 아시아 중동 국가들까지 빠르게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 왜냐? 국방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고 생존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심지어는 식량보다 더 급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생존이라는 그렇군요. 부분은. 예. 일단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국가가 스스로 리스크라든지 위기를 느꼈을 때 최근에 폴란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이제 GDP의 일정 부분을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역설적으로만 한다면은 향후 장기적으로 10년간 이런 방산주, 글로벌 방산주에 대한 이제 매력도는 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유주든 이제 방산주든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의 단기적 테마로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만한 회사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시장에 전쟁 이야기가 영향을 여전히 계속 끼치고 있는 것 같고 투자자들의 시계가 복잡한 것 같아요. 금리만 해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자꾸 러시아 핵 관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역시도 시장 참여자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여전히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잘 정리 좀 감사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황 잘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 서병수 연구원이 와 계십니다. 항상 새로운 섹터에 대한 깊이 있는 리서치 자료 공유해 주시는 분이시죠. 금방 광고 보고 와서 서병수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